트럼프까지 달라졌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2025년 가을 핵 추진 잠수함 승인한다. 짧은 문장 하나가 역사의 방향을 바꿨죠.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시대가 끝나고 파트너십의 시대가 시작된 선언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설득했을까? 그리고 왜 미국은 그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을까? 모두가 묻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하프먼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동맹 관계를 연구해온 외교학자입니다. 수많은 협상 테이블을 관찰했고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역학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 제가 그날 아침 완전히 새로운 케이스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핸드폰을 켰는데 뉴스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죠. 첫 번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한화그룹 제재 검토, 남중국해 문제와 연결된 보복성 압박이라는 분석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쭉 훑었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중국은 원래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남중국해 주변국에 무기를 파는 나라가 있으면 경제적 압박으로 경고하는 게 중국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증시가 열리자마자 한화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재는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인데 시장은 이미 패닉에 빠진 거죠. 국내 언론들은 굴욕 외교, 방산 수출의 한계 같은 표현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예상 가능한 반응이라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상황이 묘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쪽에서 흘러나온 정보였어요. 미국 고위 관료 한 명이 비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한국도 이제 동맹 비용을 제대로 내야 할 때라고요.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됐습니다. 선투자 명목으로 3,500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루머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관료는 일본 사례를 들먹이며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5,500억을 냈다. 선례가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본 케이스는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정치적 쇼에 가까웠죠. 실제로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직접 투자도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례라고 우기면서 한국을 압박한다는 건 좀 무리한 논리였어요. 하지만 워싱턴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동맹은 시혜가 아니라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이런 식의 압박은 더 노골적이 됐어요. 미국이 지켜주는데 돈을 안 내면 안 된다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예상대로 분노가 치솟고 있었어요. 특히 60대 이상 남성들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미국 빚 갚나? 이게 동맹이냐? 상납이냐?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심지어 청와대 앞에서는 소규모 집회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호구 외교 중단하라는 구호가 나왔어요. 저는 노트에 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감정적 대응 시작, 예측 범위 내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압박을 받으면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거라고 봤어요. 굴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발하다가 고립되거나요. 제가 본 대부분의 중견국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를 하나 작성했어요. 한국 정부에 전달할 목적이었습니다.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하라. 감정은 협상에서 독이다라는 내용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그런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완전히 다른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필리핀 쪽에서 나온 루머였어요. 한국제 대한미사일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규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500발 정도, 금액으로는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필리핀이요. 남중국해 한복판에 있는 나라죠.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한국이 대한 미사일을 판다고요. 그것도 중국의 제재 압박이 한창인 시점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였어요.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보며 주저앉을 거라는 예상을 깨는 신호탄이었죠. 아니면 미국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린 카드가 있다는 암묵적 경고요. 저는 그제야 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예측 범위 내라는 문장을 지우고 새로 적었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다. 설계된 움직임이다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시나리오를 그려봤어요. 한국이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워싱턴의 압박 논리는 균열이 생길 겁니다. 중국도 당황할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양쪽에서 압박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건 엄청난 배짱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고립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의도된 신호탄이다. 하지만 그게 허세인지 진짜 전략인지는 아직 모른다고요.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케이스를 끝까지 지켜보기로요. 나는 그날 숫자가 아니라 의도가 움직이는 외교를 보았습니다. 워싱턴의 관성은 한국을 수동 변수로 취급했죠. 하지만 남중국해 한복판에 한국의 이름이 속삭여지는 순간 그 관성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3,500억 달러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한국이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일본 쪽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 한 명이 의회 청문회에서 실토를 한 겁니다. 미국이 거론했던 5,500억 선례에 대해서였어요. 그건 행정문서일 뿐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직접 투자는 전체의 12%에 불과했다고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워싱턴이 한국을 압박하던 핵심 논리가 허세였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일본은 냈다. 너희도 내라는 프레임이 한순간에 균열이 생긴 거죠. 일본 관계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건 정치적 제스처였을 뿐입니다라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허세가 사실 앞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이 발언을 보도했지만 정부는 침묵했어요. 승리의 함성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협상팀이 내부적으로 원칙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직 박사과정 학생이던 시절이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탄약 거래 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큰 이슈가 아니었기에 잘 알려지지 않았죠. 미국이 한국에 제안을 했습니다. 2조 원 상당의 전략 탄약 52만 발을 단돈 2,700억에 넘기겠다고요. 세기의 딜처럼 포장했어요. 언뜻 보면 엄청난 혜택 같았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함정이었어요. 그 탄약들 대부분이 불량품이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많았고 사실상 고철 덩어리였죠. 미국 입장에선 보관 비용만 해마다 수천억씩 깨지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돈이라도 받고 처리하자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보통 나라 같았으면 미국의 이름값에 넘어갔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기대했고요.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량품은 안 받겠습니다. 어급 탄약만 골라가겠습니다라고요. 단호했어요. 흥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쓸만한 탄약은 헐값에 뺏기고 수천억짜리 불량만 떠안게 생긴 겁니다. 게다가 폐기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한국이 역제안을 날렸습니다. 그 불량품들 우리가 처리해드리죠. 대신 폐기 비용으로 2,700억 원 내시면 됩니다라고요. 결국 미국은 돈까지 쥐어주며 불량을 떠넘겼습니다.
한국은 공짜로 쓸만한 탄약만 챙긴 것도 모자라 돈까지 번 겁니다. 전설적인 딜이었어요. 저는 당시 이 케이스를 논문 각주에 잠깐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그저 작은 일화 정도로 생각했죠. 지금 다시 보니 달랐습니다. 한국은 그때도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였어요. 압박을 받으면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찾아 역이용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었다니. 내 가설은 처음부터 틀렸다고요. 그 순간 한국 협상팀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흘러나온 정보였어요. 한국이 통화 스와프를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빌린 돈을 확실히 받아내는 장치였죠. 미국에 돈을 준다 해도 떼일 걱정 없이 회수할 수 있는 보증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금융구조를 설계하는 거였어요. 감정적으로 우린 안 낸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내돼. 우리 방식으로 낸다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정서가 아니라 구조로 싸우고 있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을 단순한 수동 변수로 봤어요. 압박하면 굴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발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3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카드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방산 수출 라인과 외교 라인이 교차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미사일 판매를 넘어서 동남아 전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려는 시도였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탐색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기술력이 곧 외교력이라는 걸 증명하는 설계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고 동남아 시장까지 확보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제 초기 판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감정적 대응 말라는 조언을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이미 감정을 넘어선 단계에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앞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의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예상 가능한 반응이라는 문장을 지우고 새로 적었어요. 한국은 단순 방어가 아니라 카드 설계 중 내 가설은 수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동료 교수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20년 전 한국 탄약 거래건 기억하나? 라고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거 미국이 제대로 한 방 먹은 케이스 아닌가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다시 반복되고 있네라고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다르겠군이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을 누르려던 압박의 손이 오히려 자신의 허세에 걸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카드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이 판의 변수는 무기가 아니라 신뢰 구조였어요. 동맹은 시혜가 아니라 균형의 산물이라는 걸 한국은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첫 가설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한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3,500억 달러 요구에 대한 공식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긴장감도 높아졌죠. 저는 그 침묵이 의미심장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었어요. 시간을 끌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 예상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됐죠. 외신을 통해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이 역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판을 뒤집는 제안이었죠. 첫 번째 조건이 핵심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를 주는 대신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2번 봤어요.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핵잠수함이요. 이건 보통 국가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지키는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7개국뿐이었죠. 한국은 지금 돈을 내되 그에 상응하는 전략 자산을 달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 조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었어요. 그 조선소는 이미 한국 기업이 인수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자산을 활용해 미국 기술을 배우겠다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 더 놀라웠습니다. 선투자는 없다.
성과 기반으로 비용을 분담한다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결과가 나와야 돈을 낸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돈부터 내라는 미국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힘을 재는 싸움이 조건을 재는 전술로 바뀌었다고요. 워싱턴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치 라인은 발끈했어요. 한국이 건방지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보 라인은 달랐습니다. 제안이 합리적이다는 의견이었죠. 상무부는 또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에게도 이익이라고 분석했어요. 미국 내부가 갈라진 겁니다. 이건 한국이 노린 거였어요. 미국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각 라인의 이해관계를 쪼갠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거죠. 저는 동료 교수들과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한국이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미국이 화내면 끝인데라고요. 하지만 다른 교수는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협상의 기본이야. 상대가 원하는 걸 주되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받는 거지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어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화와 필리핀의 미사일 계약 루머가 구체화된 겁니다. 단순한 검토가 아니었어요. 거의 성사 단계라는 정보였습니다. 500발 규모의 12억 달러라는 숫자가 공개됐죠. 중국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어요. 영내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사설을 실었죠.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봤습니다. 남중국해요. 중국이 가장 예민한 지역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곳에 무기를 파는 겁니다. 미국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이건 위험한 줄타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략적이기도 했어요. 미국에게는 우린 너희 편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동시에 우리 없이는 남중국해 견제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두 강대국 사이에서 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긴장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지정학적 위치를 약점이 아니라 카드로 만든 겁니다. 시장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 주가가 반등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급락하던 주가가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투자자들은 한국이 밀리지 않는다는 걸 감지했죠. 해외 언론도 톤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 하나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서울의 놀라운 역제안. 다른 외신은 한국이 동맹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강의 준비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제 강의한 제목을 바꿔야 할 것 같았어요. 원래는 동맹의 비대칭성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됐어요. 저는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약자가 게임을 설계할 때라고요. 그날 저녁 학생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기고 있는 건가요? 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이기고 있다기보다는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라고요.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거부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제안은 무리한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합리적이었습니다. 돈을 주되 기술도 받고 성과가 나와야 비용을 낸다는 건 미국에게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문제는 자존심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동맹국에게 조건을 제시받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미국이 요구하고 상대가 따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구조를 깬 겁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는 강경파와 실무파가 대립했습니다. 강경파는 이건 선례가 되면 안 된다. 다른 동맹국들도 따라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실무파는 한국 제안을 거부하면 우리가 더 손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와 상무부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국방부는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우려했어요. 하지만 상무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활용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이 혼선이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의 침묵은 종종 패닉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미국이 즉각 거부하지 못하고 내부 조율에 시간을 쓴다는 건 이미 한국의 제안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강의안을 수정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한국이라는 섹션을 추가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교과서에 실릴 만한 협상 전략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흥분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동맹 이론을 가르쳐왔지만 이렇게 생생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수동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였습니다. 차트를 보면 자신감이 숫자로 찍히고 있었죠.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기록될 가치가 있다. 나는 이걸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요. 워싱턴은 여전히 한국의 역제안에 답을 주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승리들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필리핀이었습니다. 드디어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제 대한미사일 500발 계약이 사실상 성사됐다는 겁니다. 규모는 12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루머 단계에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설마 진짜겠어?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사인이 들어간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됐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최고 품질의 방어수단을 확보했습니다 라고요.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남중국해 한복판에서 나온 발언이었어요. 중국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한국 무기를 신뢰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계약은 체결됐고 미사일은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성명서 발표뿐이었죠.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무기가 남중국해에 배치되는 겁니다. 이건 지정학적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심장부에 가시가 박힌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연쇄 효과가 시작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방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남중국해와 연결된 국가들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연쇄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보상이다라고요. 한국은 필리핀을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다른 나라들에게 신호가 된 겁니다. 한국 무기는 작동한다. 한국과 거래하는 건 안전하다는 메시지였어요. 국내 여론도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호구 외교 비판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60대 남성층의 반응이 뜨거웠죠.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니 이런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지, 드디어 제대로 하네. 우리도 당하고만 살 필요 없다는 식이었어요. 분노가 자부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들도 사설을 냈습니다. 대등한 동맹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 변화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여론이 정부를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협상은 국내 지지 없이 성공할 수 없어요. 한국 정부는 지금 국민의 등을 든든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의 톤도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영국의 한 주요 매체가 분석 기사를 냈어요. 한국에 계산된 도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이 지정학적 긴장을 오히려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죠. 미국 쪽 외신도 주목했습니다. 서울이 동맹 규칙을 다시 쓴다는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다른 매체는 한국이 수동적 동맹국에서 능동적 파트너로 전환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강의 자료로 쓸 생각이었어요.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거든요. 저는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식 협상의 3가지 원칙이었어요. 첫 번째가 기술 기반 협상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협상 카드로 썼어요. 두 번째는 금융 구조 설계였습니다. 통화 스와프나 원금 회수 같은 장치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협상하는 방식이었죠. 이건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제시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지정학적 타이밍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높은 시점을 골랐어요. 그 긴장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한 겁니다. 평화로운 시기였다면 이런 협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학생들 앞에서 이 슬라이드를 공개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은 특별한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특별하다기보다는 원칙이 명확합니다. 라고요. 한국은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계산하고 설계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학생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따라할 수 있나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기술력, 둘째는 금융 구조를 설계할 능력, 셋째는 타이밍을 읽는 눈이라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 교수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한국 케이스 강의한다며 나도 자료 좀 공유해 줄 수 있나? 라고 물었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공유할 가치가 있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동북아 국가들은 항상 미국이나 중국 눈치만 본다고 생각했거든이라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현실이 우리 편견을 깨줬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칠판에 한국식 방정식을 적었습니다. 기술력, 금융, 설계, 지정학적, 타이밍, 대등한 협상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재현 가능한 모델이었어요.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한국은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다. 승리는 함성과 함께 오지 않는다. 미세한 신호로 온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나는 지금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고요. 한국의 연승 행진이 이어지는 듯 보였어요. 필리핀 계약 성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관심, 국내외 여론의 지지까지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강경파들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들은 한국을 꺾을 수 없다면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을 택했어요. 그날 아침 익명의 고위 관료 발언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이 동맹을 일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노골적인 표현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중국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암시였죠.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어요. 낙인 찍기였습니다. 한국을 동맹 네트워크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였죠. 워싱턴 일각에서는 시나리오가 유포됐습니다.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과의 협력에서 한국을 빼겠다는 암묵적 협박이었습니다. 동시에 조건 상향 카드도 나왔습니다. 3,500억 달러로는 부족하다.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는 식의 압박이었어요. 한국의 역제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요구를 늘린 겁니다.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원화 환율이 급등했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협상이 결렬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퍼졌죠. 한국 언론 일부도 흔들렸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는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어요. 진보 성향 매체도 미국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긴장했습니다. 워싱턴의 이 공격은 정교했어요.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을 동시에 시도한 겁니다. 한국 내부의 균열을 만들려는 의도가 명확했죠. 한국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갈렸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미국을 너무 자극하면 우리만 손해라는 논리였죠. 저는 이게 위험한 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내부를 통합하는 거거든요. 외부 압박은 견딜 수 있어도 내부 분열은 치명적입니다. 워싱턴은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 협상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이터 패키지를 준비했어요. 비용과 편익을 정밀하게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했죠. 자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미국에게도 이익이라는 걸 숫자로 증명한 겁니다. 핵잠수함 기술 이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설명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활용은 미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성과 기반 비용 분담도 미국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도 돈을 안 낸다. 이건 미국에게 위험이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죠. 저는 그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감정적 반박이 아니었어요. 숫자로 말하는 거였습니다. 공포는 숫자에 탈을 쓴 소문이었는데 한국은 진짜 숫자로 그 소문을 깨뜨린 겁니다. 한국은 3축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적 원칙, 재정적 원칙, 안보적 원칙이었어요. 우리는 이 3가지를 지키며 협상한다.
이건 협상 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원칙은 위기 때 가치가 드러나거든요. 압박받을 때 원칙을 지키는 나라와 버리는 나라는 장기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그 즈음 저는 기고문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대등한 동맹의 경제학이었어요. 한국을 옹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수 의견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써야 한다고 생각했죠. 기고문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동맹은 충성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다른 쪽이 따르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등한 파트너십만이 장기적 안정을 가져온다고요. 저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낙인은 분석을 대체할 수 없다. 한국을 일탈이라고 부르기 전에 우리의 요구가 합리적이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고요. 기고문을 주요 매체에 보냈습니다. 다행히 한 곳에서 게재를 승낙했어요. 하지만 반발도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 몇 명이 저를 비판했죠. 너무 한국 편을 드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 편이 아니라 팩트 편입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한국 제안이 무리한가요? 라고요.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학자의 의무를 생각했습니다. 다수의 박수보다 사실의 무게를 택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게 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고문이 나간 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강경파들은 발끈했어요. 하지만 실무진들은 조용히 공감을 표했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용기 있는 글이었다고요. 시장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환율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한국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컸습니다. 투자자들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이 버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데이터는 협상의 방패이자 창이었어요. 한국은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정밀했죠. 대등한 동맹은 비용이 아니라 안정성 프리미엄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다수가 아니라 진실을 택했다. 이건 학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이 이기든 지든 이 원칙은 기록될 가치가 있다고요. 워싱턴과 서울 사이의 신경전은 극에 달했어요.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꺾일 것인가?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며 서둘러 노트를 펼쳤습니다.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긴장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 협상팀이 최종 역제안을 공식 전달한 겁니다. 문서는 간결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3가지 조건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첫째, 핵잠수함 기술 이전. 둘째, 필라델피아 조선소 공동 운영. 셋째, 선투자 없음성과 기반 비용 분담이었습니다.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어요. 한국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문서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제안입니다. 이 조건 아래에서만 협력이 가능합니다라고요. 흥정의 여지를 남기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는 밟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죠. 72시간째 되는 날 저는 이 침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때로 승리는 침묵으로 공표되거든요. 미국이 즉각 거부하지 못한다는 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수용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체면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주요 외신이 이를 포착했습니다. 백악관, 서울의 조건의 침묵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다른 매체는 워싱턴, 한국 제안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라고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수용 신호겠지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거부할 거였으면 진작 발표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협상 현장에서 한 문장이 탄생했습니다. 한국 협상 수석이 마지막 회의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관계자들 앞에서요. 한국을 밟으면 발이 뚫릴 것입니다라고요. 저는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짓밟히지 않는다는 대등한 파트너로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문장이 나온 직후 미국 측 대표단이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30분 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고 해요. 워싱턴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던 겁니다. 강경파들은 여전히 반발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어요. 국방부 실무진들은 한국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산무부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고 분석했죠. 대통령 안보보좌관도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이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결국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한국을 밟으면 발이 뚫릴 것이라는 문장이 온라인을 휩쓸었어요. 특히 60대 남성층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나라지. 드디어 제대로 된 협상을 보내.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는 식이었어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협상팀에게 훈장을 수여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국민의 자부심이 숫자로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이 반응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외교를 연구했지만 국민이 이렇게 하나 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회복이었죠.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밟히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나왔어요. 다른 신문은 대등한 동맹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문장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 세대가 후손에게 물려줄 자부심이다라고요.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저 역시 한국의 용기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 케이스를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용기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계산과 준비가 뒷받침될 때 나오는 겁니다라고요. 한국은 데이터로 무장했어요. 그래서 떳떳할 수 있었던 겁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학생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정말 받아들일까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받아들였을 겁니다. 침묵이 그 증거조라고 답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라고 간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초기 가설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한국은 수동 변수라고 적었던 첫 페이지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한국은 설계자다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동맹 이론을 가르쳐왔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 비대칭 협상, 압박과 굴복의 패턴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이론을 깼습니다.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력을 가진 중견 강국이었어요.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설계했죠. 한국은 패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패턴을 만들었어요.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가설을 지웠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방법이었다. 그 방법은 재현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사례는 교과서에 실릴 것이다. 나는 그 첫 번째 저자가 되겠다고요. 며칠 뒤 워싱턴에서 비공식 신호가 나왔습니다. 한국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왔네. 한국이 이겼어라고요. 한 동료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한국은 정말 달랐어 하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뭔가 바뀌어 있었어요. 동맹의 룰이 새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첫 문장을 쓴 겁니다. 한국을 밟으면 발이 뚫릴 것이라는 문장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어요. 대등한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저는 그날 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목격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론이 현실에 무너지는 순간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는 순간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2025년 봄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워싱턴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강의 내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한국 케이스는 이제 필수 교재가 됐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도 사례 연구로 채택했어요. 컬럼비아대, 조지타운대,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모델을 가르치고 싶다고요. 저는 그 요청들을 받으며 뿌듯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한국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된 겁니다. 아이러니했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워싱턴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등한 동맹이라는 표현이 공식 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백악관 성명서에도 나왔습니다. 한국은 핵심 전략 파트너라고요.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 변화를 반영한 표현이었어요. 한국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주체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5년 초봄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주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요청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요. 저는 뉴스를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1년 전 역제안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핵잠수함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회담 다음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말 해낸 겁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잠수함 승인을 받아낸 거예요. 1년 전 역제안이 현실이 된 겁니다. 트럼프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요. 미국의 조선업은 곧 화려한 부활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1년 전 한국의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공동 활용이었습니다. 한화그룹이 인수한 그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은 1년 전 설계한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어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계획이었죠. 저는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맞나? 한국이 해냈어라고 말했어요.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승인받았네라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믿었어.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거든이라고요. 핵잠수함 보유국은 전 세계의 7개국 뿐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그리고 이제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그 반열에 오른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지위의 격상이었어요. 핵잠수함은 바닷속에서 무한 동력으로 움직입니다. 산소도 무한 공급되고 속도도 빠르죠. 가장 강력한 억지력입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도 같은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아니, 더 나은 기술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균형이 완전히 바뀐 거죠. 중국도 이 소식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하지만 속내는 당혹감이었을 겁니다. 남중국해에 이미 한국 미사일이 배치됐고 이제 핵잠수함까지 추가되는 겁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상하이도, 베이징 근해도요. 중국 입장에선 알 수 없는 위협이 생긴 겁니다. 요격조차 불가능한 무기였죠. 동남아 국가들도 주목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이제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방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 중동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기술도 뛰어나고 협상도 공정하다고요. 이건 엄청난 찬사였습니다. 한국 방산은 이제 세계적 브랜드가 됐습니다. 필리핀 계약 이후 연쇄 계약이 이어졌어요. 2년 동안 방산 수출이 300%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성장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질적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외교 카드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금융구조와 연동시키고 안보 협력으로 확장시키고 있었죠. 저는 이 연동 모델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방산, 금융, 외교가 하나의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방산이 외교를 열고 외교가 금융을 안정시키고 금융이 다시 방산을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생태계를 만든 거였어요. 저는 강의에서 이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 모델을 다른 나라도 따라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가지가 필요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첫째는 기술력, 둘째는 금융 설계 능력, 셋째는 원칙을 지키는 용기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특별한 건가요? 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특별하다기보다는 원칙이 명확했습니다라고 답했어요. 많은 나라가 압박받으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데이터로 무장했으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떳떳할 수 있었던 거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설계 가능한 강국이었어요. 1년 반에 걸친 관찰의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윌리엄 하프먼, 한국을 수동 변수로 판단했던 외교학자다. 나는 틀렸다고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압박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기술과 금융, 법과 원칙으로 반격했다. 남중국해의 미사일, 통화 스와프와 원금 회수의 조건, 밟은 발이 뚫릴 것이라는 문장은 하나의 설계였다고요.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결과 침묵으로 드러난 승리와 대등한 동맹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탄생했다. 1년 뒤 핵잠수함 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 나는 이제 강의실에서 말한다. 한국은 더 이상 실험 대상이 아니다. 설계 가능한 강국이다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리고 그것이 희망이다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틀렸다는 건 세상이 제 예상보다 낯선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었거든요. 약자도 강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여러 학술지에 보냈습니다. 다행히 주요 저널 하나에서 게재를 승낙했어요. 동료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용기 있는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틀렸다고 인정한 게 오히려 더 설득력 있어. 학자의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진실이니까라고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학자로서 제 의문을 솔직하게 드러낸 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확인한 거니까요. 그 무렵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를 방문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고 해요. 한글로 쓰인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했습니다. 이건 상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문화를 당당하게 보여준 겁니다. 서양 방식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한국 방식으로 예우한 거죠. 트럼프는 처음엔 당혹스러워했을지 모릅니다. 낯선 문자, 낯선 문화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한국의 가치였습니다. 다름을 인정받은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외교는 굴종이 아니었어요. 존중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대등하게 섰던 겁니다. 몇 달 뒤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했거든요. 주제는 당연히 한국 모델이었습니다. 강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왔어요. 특히 60대 남성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저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건이 아니라 선례가 됐습니다. 기술과 금융, 외교가 하나의 문장이 됐죠. 동맹은 훈계가 아니라 협업 설계였습니다. 하라고요. 강연이 끝난 뒤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겁니다. 여러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요.
이 케이스는 제 학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가 됐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강국이라 부르기로 했다고요. 크기가 아니라 원칙으로, 힘이 아니라 설계로, 경악할 만한 용기로 세운 나라를요. 한국은 이제 세계의 모델이 됐습니다. 압박받는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은 겁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1년 반의 기록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약자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대등함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을,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 이야기를 평생 가르칠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을요. 숫자와 이론에 갇혀 진짜 용기를 보지 못했던 순간들을요. 하지만 한국은 저를 깨웠습니다. 대등함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결국 존중받는다는 것도요. 그리고 작은 나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걸요. 저는 앞으로도 이 케이스를 가르칠 겁니다. 후배 학자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요. 한국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처음엔 단순히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끝까지 듣고 나면 그게 아니라 태도의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되죠. 누군가는 계산으로, 누군가는 원칙으로, 또 누군가는 자존심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소리치지 않는 쪽이더라고요. 이야기 속 인물들은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용히 준비했고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걸어갔죠. 작은 나라가 거대한 판을 뒤집을 수 있고 한 문장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기준에 휘둘리기보다 내가 믿는 원칙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결국 존중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요? 소리 없는 자신감, 준비된 침묵, 그게 진짜 강함의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협상, 또 다른 선택이 이뤄지고 있겠죠. 누가 옳고 그르다 단정할 순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결국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길을 내준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